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 CS 전략 파트 챕터 두 번째 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차별화 부분의 세부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보시면은 시대 변화와 틈새 시장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마케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제품, 자, 이게 분필인데 분필을 가져오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분필을 가지고 오려면 우리는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죠. 누구한테? 돈을 희생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와요? 분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뭔가 교환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걸 교환해요? 생산자와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어떤 과정이다? 교환 과정이다. 그래서 마케팅 개념 그러면 교환 과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죠? 다음 보기와 같이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는에서 마케팅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은 생산 개념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제품 개념, 그 다음 판매 개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케팅 개념, 그 다음에 복합 마케팅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생산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개념은 판매자 관점에서 가장 오래된 개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품의 활용성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대비해 봤을 때 수요가 넘치나요? 공급이 넘치나요?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어떤 시대? 팔리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장 욕구보다는 기업의 공급자인 기업의 내재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해서 정의가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제품 개념은 다른 거 없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제품의 특성 또는 품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체에서 지속적인 제품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품질이나 성능이나 혁신적인 특성면에 있다고 가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우리 이 용어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근시안이라는 거는 뭐죠? 가까운 것을 보고 멀리 걸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제품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구체화된 욕구와 관련된 제품 그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때요? 제품 시장을 너무 좁게 그러니까 너무 영역을 너무 좁게 규정함으로써 경쟁 범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념에 이 개념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마케팅의 근시안에 대한 개념 정리는 밑에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개념으로 넘어가죠. 판매 개념에서는 다른 거 없고 뭐예요? 많은 이익을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매 개념에서는 기업에서 과잉 생산에 처했을 때 수행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서지오 지먼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판매 개념의 개념도 나오지만 우리 마케팅의 목적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매우 자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누가 정의했는가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와요. 서지어 지먼이 나오고요. 서지어 지먼은 이렇게 정의를 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문장이 마케팅의 목적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문장이 다른 지문에 잘 섞여요.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으로 잘 섞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개념일 경우에는 목적 시장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걸 제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제조하기보다는 뭐예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 더 목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판매가 목적이니까 판매 이후에 소비자 만족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오를 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에 당연히 또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킹하시고요.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나와요? 고객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개념? 고객 지향 개념이 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한 고객 지향 개념은 시장 지향 개념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때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거예요? 고객에게 맞춰준다. 그래서 구매자 욕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 개념 같은 경우는 고객 지향 개념, 시장 지향 개념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하나의 마케팅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복합적인 마케팅 개념이 지금 들어온 거죠. 마케팅의 복잡성과 활동 범위를 인식하고 상호 조화를 이끌어내는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복합 마케팅은 이 네 개의 마케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CRM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마케팅,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럼 관계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 CRM 마케팅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적 마케팅은 기업과 가업이, 기업과 뭐예요? 자, 이게 잘못 되어져 있죠. 그죠? 기업의 가업이 맞는 말이네요. 기업의 가업 또는 목적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커뮤니케이션 및 전달을 위해 통합된 마케팅 프로그램.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통합적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광고 자체가 뭐예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합적인 마케팅으로 이끌어가는 거. 내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내부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누구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외부 고객에게 마케팅하기 이전에 우리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이니까 누구예요? 내부 고객, 그죠? 종사원에게 먼저 마케팅을 하는 것이 내적 마케팅. 일단 사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리적, 환경적,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각각에 대한 개념 시험 문제 다 나오고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복합 마케팅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케팅의 개념이 여기서 마케팅 개념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컨셉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판매 개념은 세일 컨셉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한글로도 나오겠지만 영어로도 나오니까 영어로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칼 알브레이트의 서비스 삼각형이 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우리 여기에 꼭지점에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그죠? 자,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는 뭐예요? 기업 외부에 있는 소비자한테 하니까 외부 마케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제공자, 그러면 종사원이죠. 그죠? 우리가 종사원인 우리 종업원에게 마케팅하는 걸 뭐라고 해요? 내부라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제공하고 받는 뭐가 일어나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외부 마케팅,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말로 설명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뭐 삼각형의 뭐 오른쪽에 위치하고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찾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연결을 요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마케팅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외부 마케팅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마케팅은 다른 말로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마케팅 전략 중에 첫 번째 이제 배울 것이 수학 분석이죠. 그죠? SWOT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S는 강점이죠. 그죠? 기업 내부 요인 중에 강점 요인이고요. W는 뭐죠? 약점 요인이죠. 그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기업 내부
분석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죠, 그죠? 외부에 있는 기회, O를 기회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를 뭐라고 해요?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위협.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전반적인 게 모든 게 다 풀려요. 그죠? 그래서 수학 분석은, 보시면은 조직의 내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예요? 조직이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조직의 사명, 비전이겠죠. 목표겠죠. 그죠? 비전이 사명이 정해지고 나면 경영자들이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뭘 해야 돼요? 조직의 내부나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활동.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 또 나왔겠죠. 그죠? SWOT다라고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 분석을 하는 목적 또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먼저 발견하기 위한 거죠. 그죠? 먼저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이걸 가지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 어떤 걸 찾아내야 돼요? 기회와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서 이를 토대로 강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분석은 뭔가 공격적으로 극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살리고 보완하고 회피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약점은 보완하고 위협은 어떻게 하라고요? 억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과 방향의 세부 전술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마케팅, 수학 분석을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그 전략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수학 분석, 조직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수가 지금 S와 W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O와 T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나면 SO 전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SO 전략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강점을 갖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에 해당하는 것, SO 선택하는 것. 자, 각각 다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확대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이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SO 전략에 해당하는 것 찾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WO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하거나 개발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약점은 그죠? W가 약점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이 있으니까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S와 T, 강점이죠. S가 강점을 가지고 위협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우리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거는 가능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안정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한다. 자, 요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하나, 두 개 나왔어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WT 전략 같은 경우는 축소, 철수 전략이다. W가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약점이 있고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철수해야 돼요? 철수해야 되겠죠. 그죠? 철수 전략이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SO 연결, WO 연결, ST 연결, WT 연결 이렇게 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전략으로는 두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O 전략의 확대 전략은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축소, 철수 전략 이거 나왔던 문제니까 각각 우리가 좀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두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해서 각각 서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우리 수학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1단계에서는 기업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외부 환경 분석부터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각 단계에서 자, 외부 환경에서는 우리 기회 요인 O와 무엇을 위험 요인 T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기회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월한 대체제 등장 답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기회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외부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경쟁이 약해진 경쟁사, 기억이, 그죠? 문제가, 우리 모의고사에도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외부적으로 기회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경제가 호황이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약해진 경쟁사,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발견 및 대두, 이런 것들은 기회죠, 그죠? 그 다음 위험 요인은 자원이 고갈되거나 정부 규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시장 기호가 변했네요. 소비자 기호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우월한 대체제 등장,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도 뭐다?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외부 환경을 분석했으면 어떤 환경? 이번에는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업의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강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약점 요인에 해당하는 거, 강점 요인을 모두 선택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내부적으로 강점인 것은 우월한 제조 기술이 있다. 강점이겠죠. 그죠? 능력 있는 종업원을 보유했다. 그 다음에 높은 시장 점유율이다. 그리고 마케팅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 다음에 원활한 자금 조달이다. 고객 충성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은 점이죠. 그죠? 근데 약점은 뭐예요? 관리자가 무능해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없는 기획팀이다. 기술력이 뒤떨어졌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연구비 개발비를 너무 적게 투자를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요인이 된다? 약점 요인이 된다. 여기에서도 각각 연결하는 문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으면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는 기회와 위협, 강점, 약점 요인을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작성을 한다. 보시면 시장 환경 변화 요인으로 크게 자사에게 유리한 변화 요인을 무엇이라고 해요? 유리한 변화 요인인 기회 요인. 그죠? 기회 요인과 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화 요인은 뭐예요? 위험 요인으로 일단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석된 자사 가치 사슬의 각 단계가 경쟁사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면은 강점이 되고요. 비교 열의에 있으면 약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가 보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보기에 들어가고 가로 안에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어로도 풀으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였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4단계에서는 수업 분석을 대상으로 이제 전략을 도출해야 돼요. 여기서 전략 도출이라는 건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략 중에 하나로 SO를 쓸 건지 WO를 쓸 건지 ST를 쓸 건지 그 다음에 WT를 쓸 건지 이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4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단계에서는 수합 분석을 활용한 동태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합 분석을 다 보셨고요. 그 다음 우리 전략으로는 STP 전략이 있죠. 그죠? STP 전략 같은 경우는 순서가 S가 진행이 되고 나면 T가 되고 T 진행하고 P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는 세분화죠. 그죠? 세그멘테이션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T는 표적 마케팅의 약자입니다. 타겟, 그죠? 타겟팅.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의 약자. 그래서 포지셔닝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죠. 그죠? 포인트를 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정의는 연결해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분화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10대다, 20대다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인이다 또는 대학생이다. 이렇게 그룹핑하는, 그러니까 욕구나 선호성이 다른 독특한 구매자의 집단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규명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그룹핑하는 작업을 갖다가 세분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20대 여성이다. 그죠?
우리 고객은 우리가 만들어 팔 물건이 20대 여성을 겨냥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타겟팅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세분 시장을 20대 여성 하나로 했을 때 만약에 타겟이 세분 시장이 하나다. 그러면 이 20대의 어떤 니즈가 욕구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타겟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개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30대 여성 이렇게 세분 시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뭐다? 타겟팅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자, 20대, 30대는 마케팅이 같이 들어가야 될까요? 다르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각 표적 세분 시장에 대하여 그 기업이 기업이 시장 제공물의 중요한 특징적인 이점을 개발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고객한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이 좋으니까 써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게 뭐다? 포지셔닝이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뭘 하는 거예요? 타사에 비해서 차별적인 어떤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다.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우리가 차별화라는 핵심 키워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의 브랜드, 제품을 아로새기는 과정, 그게 바로 포지셔닝, 알리는 과정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는 시장 세분화의 기준, 아까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기준과 세분 시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분화 단계에서는. 그리고 시장 세분화에 대한 윤곽도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세분 시장에 대한 윤곽도를 개발해야 하는 단계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시장 세분화 단계이다.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시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표적 시장 선정 단계에서는 뭐죠? 표적을 선정하려면 먼저 매력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20대 여성에 대한 우리 제품을 팔 때 우리 매력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가 바로 표적 시장 선정 단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시장 부분의 매력도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각 포지셔닝의 표적 시장 부분에 대한 포지셔닝 개념을, 그러면 20대와 30대 여성에 대해서 어때요? 광고를 다르게 차별화되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선정 포지셔닝 개념의 선택, 개발, 전달은 이제 광고, 메시지 전달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STP 전략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STP 순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곽도를 개발하는 단계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매력도를 평가하는 단계는 표적 시장 선정 해서 총 3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하시고요. 그러면 세분화를 도대체 왜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세분화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20대 여성이라고 그룹핑을 했어. 그러면 뭐예요? 광고를 할 때 광고비가 어때요? 절약되겠죠.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익 가능성이 높은 몇 개의 세분 시장에 대해서만 판매 촉진비를 설정하도록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제품 계열을 결정할 수도 있다. 20대 여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미래 시장 변동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시장 변동에 대해 계획 수립 대책,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지워주시면 되고, 판매 저항이 최소화되고 판매 호응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매 촉진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되고요. 뭐 장점은 간혹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 요건은 매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분화 요건 5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20대 여성이다, 30대 여성이다 측정이 가능했죠. 그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 20대, 30대 여성한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러 갈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접근 가능성.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득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동 가능성은 그분들을 오게끔 만들어야 되죠. 유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차별화 가능성. 그러면 20대, 30대에 대해서 다르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5가지의 요건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세분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 및 특성을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 문제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접근 가능성은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해 서브할 수 있는 정도 연결하기. 실질성은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수익이 있는 정도. 그죠? 연결하기. 행동 가능성은 세분 시장으로 유인하고 이런 단어가 있죠.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정도. 그죠? 차별화 가능성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연결하기. 뭐 모든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총 6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해서 우리 요건을 외우시고 요건의 개념 연결하기 시험 문제.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20대다 한 거는 뭐예요? 여성이다. 우리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해서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분화를 했죠. 그죠? 성별. 그 다음에 20대다, 30대는 나이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세분화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소비재 시장에서 세분화하는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성별.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지리적 변수, 그래서 국가 또는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 밀도, 그 다음에 기후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지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인구 통계적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로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뭐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행동 분석 변수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행동을, 누구의 행동?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한 거죠. 그죠? 구매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왔을 때 지갑의 점유율, 돈을 얼마 쓰고 가는지, 이런 것들. 물건 값을 올렸을 때 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건지, 낮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게 어디에 해당돼요? 행동 분석 변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변수. 그래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행동 분석 변수에 해당하는 것 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행동 분석 변수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 분석 변수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뭐 어마무시하게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경향에서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세분화 방법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재 시장은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 변수를 보면 기업의 규모. 그래서 기업과 기업이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의 규모, 입지, 기술, 산업의 종류. 그래서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는 걸 모두 선택하여라.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권한 구조라든가, 제 생각, 구매 기준인가?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아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운영적 변수 같은 경우는 채용한 기술이 어떤 건지, 고객의 능력을 보는 거,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이런 것들은 운영적 변수고요. 구매 습관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랑 조금 다르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권한 구조, 구매 기능 조직, 구매 기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변수 같은 경우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구매의 긴급도, 그 다음에 특수 용도성, 그리고 규모, 구매할 때 얼마만큼 살 건지 이런 것들이 상황적 변수. 그 다음 개인적 특성 같은 경우는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유사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충성성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연결을 다 해놓지 않으면 섞이면 헷갈리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통계적 변수, 구매 습관 변수가 빈도수가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해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적시장 선정 단계로 이제 넘어가요. 세그멘테이션은 앞에서 우리가 세분화를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분시자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분시장은 우리가 20대라고 했을 때 20대 여성 그러면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정 규모와 성장성 가능성을 또 봐야 돼요. 적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물건을 살만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확인한다. 우리가 기업의 자원이 없으면 어때요?
사업체를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가 하기가, 생산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 시험 문제 내기 무진장 좋죠. 하나, 둘, 셋, 넷.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하나 다른 게 섞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시장 유형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 엄청 많이 나온 문제예요. 그렇지만 엄청 또 쉬운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세분시장 유형 전략을 살펴보면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 있고요. 부분 시장 도달 전략이 있어요. 그럼 시험 유형에 딱 눈치 있으신 분은 벌써 파악하시겠죠. 부분 시장 도달 전략을 모두 선택하여라. 단일 시장 집중, 시장 전문화 전략, 그 다음에 제품 전문화, 그 다음에 선택적 전문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전체 시장 도달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시장 도달 전략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네요.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도달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다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도달하는 전략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요 보기 들어가서 해당하는 전략은 이렇게 찾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시장을 하나의 통합체로 파악을 했대요. 모든 계층 소비자들로부터 공통적인 욕구를 발견하여 실행 가능한 강력한 이미지의 목표를 두고 여기 보니까 단일 제품과 단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시장에 펼친대요. 그러면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단일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펼친다.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수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전체 시장을 소구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제품으로 도달을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표적 시장을 여러 개를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제품도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표적은 하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개의 제품으로 투입한다. 그래서 각 부분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투입하는 형태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시장 집중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분 시장이잖아요. 그죠? 세분 시장을 우리 하나로, 타겟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 전체를 다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면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성 중에서도 대학생만, 학생들만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뭔가를 뭘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집중을 하는데 뭐예요? 제품을 하나로 하기 때문에 단일 시장 집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밑에 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문화 전략 같은 경우는 특정 고객 집단, 그래서 특정 고객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정 고객 집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 산업 분야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험이 있죠. 특정 고객의 집단의 구매가 급격히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제품 전문화 전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세분 시장의 단일 제품으로 전략을 펼친 유형인데 여기에서는 특정 제품의 영역에서 강력한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제품 전문화. 그다음 선택적 전문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분 시장 중에 매력적이고 기업의 목표에 적합한 몇 개의 세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입하고자 하는 각 세분 시장마다 어때요? 제품 및 전략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낮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해요? 수반되므로 이 전략은 위험을 분산시킨 복수 단일 세분 집중화 전략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각각 부분 시장 그러니까 도달 전략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념으로 연결하는 문제는 뭐 다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가지는 같이 잘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왔던 문제가 시장 전문화 전략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품의 전문화 전략. 요거 정도로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표적 마케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표적 마케팅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무차별화, 차별화,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을 쓸 수 있다. 무차별화 전략은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지금 개념 설명이 다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세분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건 대량 유통 경로와 대량 광고에 의존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의 구매자에게 구사할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마음에서 우월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조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표준화시키면 되죠. 생산 라인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해당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모든 소비자들이 거의 동일한 선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이 자연적인 세분 시장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거. 그래서 좀 구분되지 않았을 때가 적절하다. 좋은 점 같은 경우는 라인이 굉장히 단순해. 어떤 라인? 생산 라인이 단순하다. 그래서 제조나 재고 관리, 유통이 쉽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단일 광고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나 마케팅 조사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익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무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섞이는 게 이 문장이 가장 많이 섞여요.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집중화 전략에 해당되죠. 그죠? 모든 시장을 소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달성에 적합한 하나 또는 두 개의 표적을 선정해서 마케팅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주로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장 기억하시고요. 큰 시장에서 나중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누리기보다는 소수 작은 시장에서 뭘 하겠다고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점은 소비자의 요구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뭐예요? 강력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위험은 뭐예요? 니즈가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 개의 세분 시장에서 활동하지만 차별화니까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차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무차별화 전략보다는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어 다수의 기업들이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점은 경제성으로 일관된 마케팅 믹스를 추구하므로 광고비, 제품 생산비, 재고 비용, 수송 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요. 세분화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조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단점은 각 세분 시장별로 조사 예측 촉진 계획 및 유통관리 차별적 광고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좀 많은 비용,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단계로 우리 포지셔닝이 나오죠. 그죠? 포지셔닝은,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다. 뭐 이 사람 이름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지문에 섞이긴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이서희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과정도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서희라는 명세서를 써서 뭘 하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명세서를 써서 우리는 이러한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고객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과정이죠. 그죠? 각인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제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셔닝은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속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지셔닝, 그러면 포지셔닝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광고를 할 때 어느 부분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느 부분에서 타사와 차별화 시킬 것인가 하는 그 차별화 시키는 방법이 6가지 방법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비스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쿠팡이다 그러면 뭐예요? 새벽 배송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새벽 배송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리 뭐예요? 아, 굉장히 빨리 배송하는구나. 빠른 배송이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서비스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차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는 용도를 가지고 차별화하는 게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가격과 품질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기업은 굉장히 고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피자헛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 아마 듣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피자헛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정통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레스토랑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음식이 좀 고급스러운 게 나왔잖아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은 피자헛은 어떤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등급이 레스토랑 등급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따라서는 세탁 세제를 파는 A기업은 가정용 세탁 전문으로, 그 다음에 B기업은 비즈니스용 세탁 세제 전문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쟁사를 우리가 또 포지셔닝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연결 짓는 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페더럴 익스프레스사의 우리 사례를 가지고 연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 품질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에 따라서 경쟁사는 한 번도 연결하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5가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전략 파트 거의 다 했죠. 그죠?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해야 되면 또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의 수행 절차가 있어요. 수행 절차는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먼저 경쟁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경쟁사가 누구인지. 경쟁자를 인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분석을 통한 파악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자 기업의 제품 시장에서의, 그죠? 기업과 제품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위치를 결정하는 거. 어디에서 팔 것인가. 그죠? 4단계는 소비자 분석을 수행하고요. 5단계는 포지셔닝의 의사결정하고요. 6단계는 모니터링한다.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 초창기는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조금 덜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연결해서 가로에서 들어갈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포지셔닝의 역할, 시험 문제 또 잘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좀 덜 나와요. 그죠? 뭐 마찬가지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죠. 포지셔닝을 하는 이유는 시장과 제품과 시장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어떤 거 진단적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회를 확인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경쟁자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마케팅 믹스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경쟁자에서 거기는 가격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예요? 제품,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 포지셔닝 하자라는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 경쟁자의 시장 진입과 모방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 포지셔닝의 역할이 아닌 것은 모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역할에 대한 4가지를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죠. 그죠? 믹스 전략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에는 뭐가 있어요? 제품과 가격과 그 다음에 경로, 유통, 어디에서 팔 건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 광고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영어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케팅 믹스 4P를 모두 선택해라. 이게 시험 문제에 뭐 잘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 프로모션. 자, 이 4가지의 어떤 그 요소는 기업에서 다 제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거죠. 그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어디에서 팔 건지, 광고는 어떻게 할 건지 다 제어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롬 메카시라는 학자가, 경영학자가 제시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제품에 해당하는 거, 가격에 해당하는 거, 장소,
유통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거. 자, 프로모션에서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공중관계 이런 단어들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프로덕트는 뭐가 있어요? 제품이니까 품질, 그 다음에 보증, 편의성, 브랜드 블렌딩.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해당하는 것으로 나온 문제예요. 가격에서는 뭐 표준 가격도 있을 수 있고요. 거래 수준이나 할인이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카드는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결제 수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팔 건가, 경로, 점포 입지, 보관, 재고, 이런 것들.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나 인적 판매, 뭐 광고, 여기에서는 공중관계가 광고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서 4P는 산업화 사회에 적당한 거, 제품에 적당한 거. 이후에 봤더니 우리가 현대적 마케팅 믹스에서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스에서 서비스업에는 좀 받지 않아. 그래서 서비스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3P를 더 추가를 해요. 여기 있네요. 3P, 사람, 물리적 증거, 프로세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는 누가 제공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무형적이기 때문에 유형적인 증거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물리적 증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서비스의 흐름 및 제공 단계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사람과 관련된 거, 물리적 증거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시설 설계나 뭐 인테리어, 직원의 복장,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 뭐 명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활동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한 12월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우리 먼저 배우는 거죠. 그죠? 퍼포먼스가 하나 추가되어서 지금 현재는 4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3P를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도 초창기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각각 연결하는 문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은 적소 시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 세분 시장보다 훨씬 더 작게 규명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공간,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은유적인 표현도 가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독특한 이점 믹스를 추구하는 규모가 더 작고 특별하게 정의된 집단.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해당되지 않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양념 같은 경우는 마늘이나 생강 등 원료로 한 가리평 양념 제품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작은 틈새에서 물건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틈새 시장의 특징은 뭐 시험 문제 4개니까 잘 나오겠죠. 끊임없이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작은 틈새가 어떻게 해요? 대형 시장이 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소죠. 그죠? 다이소가 처음에는 작게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중소기업으로 발전했죠. 그죠? 여러 기업이 똑같은 틈새에 어떻게 해요? 공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틈새 마케팅의 핵심이 3가지 선택해라가 시험 문제 나와요. 차별하다, 전문하다, 집중하다 해서 핵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빈도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의 전제 조건은 매우 빈번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중소기업은 높은 매출액을 실현할 수 없을지라도 이 문장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문제에 이 문장이 틀어져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규모와 구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은 장기적인 시장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경쟁자들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밖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측면에서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능력과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버틸 자본이 없으면 우리 천양백화점처럼 다이소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도태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확립해 놓은 신뢰관계를 통해 주요 경쟁자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더 이상 틈새가 아니잖아요. 그럼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관심 받기 안에 장기가 단기, 그 다음에 이 문장 총 몇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4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틈새 시장의 전략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죠? 우리 틈새라는 걸 봤을 때 시장을 개척하는 거, 시장을 심화시키는 거, 개성화 대응 전략 3가지 모두 선택하여라가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시장 심화 전략은 연결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두 문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세분 시장을 좁지만 깊게 개척한대요. 그럼 심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개척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기업으로부터 고립된 세분시장, 단위시장을 개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성화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개성화 의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연결하는 거, 특히나 시장 심화 전략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틈새 시장에서 용어가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요. 파레토 법칙이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반대가 역파레토 법칙 또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파레토 법칙은 처음 용어를 경영하게 쓴 사람은 조셉 뱀 주란이다. 근데 어디에서 가져왔다? 빌 파레토 이름에서 가져왔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인구 20%가 이탈리아 전체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는 파레토 최적을 발표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금 파레토 법칙은 뭐라고 그래요? 총 매출의 80%는 20% 구매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백화점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20%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누구한테? 20%한테 집중해라. 그래서 VIP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어디께 섞일까요? 당연히 롱테일 법칙의 개념이 섞이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롱테일 법칙은 아니야. 여기서는 롱테일은 뭐야? 꼬리가 긴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소수 히트 제품이 여기 20%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80% 제품에서 50에서 70%의 이익이 나오더라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와이어드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면 크리스 앤더슨 이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까 전에 주란도 이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초창기에 엄청 나왔어요. 롱테일 법칙을 제시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보시면 롱테일은 판매 분포도가 마치 공룡의 긴 꼬리처럼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사소한 상품의 80%의 판매량이 상위 20%의 매출을 압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0%의 사소한 다수, 20%의 핵심 소수보다 우수한 가치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나 또는 아이튠즈 사례로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고나 유통에 있어서 우리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적게 드는 어디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 사회가 인기 상품이나 주력 상품에 집중하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눈뜰 수 있다. 이 문장이 앞에 파레토 법칙에 섞여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80%의 사소한 다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과 다양성의 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법칙이 바로 롱테일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게 나오죠. 그죠? 유통 광고 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이버에서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또 잘 보셔야 돼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1대1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을 하죠. 그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거. 그래서 소량 품종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예고된 전략으로 틈새 시장의 마케팅의 하나의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역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같이 발전하자. 그래서 상생, 윈윈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패러독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비스 패러독스. 서비스 패러독스는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정의 연결하기 패러독스. 자, 이 문장 주고 여기에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시험 문제죠. 그죠? 서비스가 발전되었는데 더 친절해졌는데 2% 부족한 건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에 비해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느냐? 서비스를 공업화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죠? 인건비, 사람이 하던 일을 다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동질화되고 인간성 상실, 기술이 복잡하고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생겼다. 정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현상을 서비스 공업화라고 한다. 이렇게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패러독스의 원인이 아닌 것에서 하나 섞이겠죠. 가장 섞이기 쉬운 게 뭐예요? 표준화를 차별화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패는 고객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형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 실패라고 하죠. 그죠? 실패의 정의는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우리 이 학자들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세요. 벨과 잼케는 여기 보시면 서비스의 경험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경험하는 거다. 헬스케과 세스 하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거다. 베리, 레너드, 파라슈라만 같은 경우는 책임이 분명한 가실로 인하여 초래된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가실이다. 뭐 가실이란 단어가 많이 썼죠. 그죠? 자이다물 베리 파라슈라만은 뭐예요? 고객이 지각하는 허용 영역 이하로 떨어지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간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존스턴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거. 그 다음 위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불만족을 야기하는 열악한 서비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각각 조금씩 다른 걸로 정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을 때 고객이 기업을 이탈하는 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탈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핵심 가치 제공 실패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 이거는 뭐 사망일 경우에 이렇게 보고요. 기업의 비효율적인 행위가 그 다음이죠. 그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가장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가 불친절한 고객 응대다. 요 정도 순서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이용의 불편, 불만 처리의 미흡, 그 다음에 경쟁사 유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문제가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핵심 서비스 연결하는 거, 접점 실패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다 나왔던 문제고요. 가격은 높은 가격이나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요인들로 떠나는 거, 불편에서 떠나는 거, 어떤 불편, 시간이나 위치, 그죠? 대기 시간 이런 것들. 핵심 서비스 실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서비스의 파멸, 그죠? 계산상의 오류, 업무 실수 이런 것들. 접점의 실패는 불친절이죠, 그죠? 무례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패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 반응이나 또는 무반응이나 또는 뭐예요? 만족 이런 것들로 나오겠죠, 그죠? 경쟁은 경쟁자가 더 우수한 거.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는 기업의 속임수나 안전상의 문제, 강압적인 판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연결하기 기억하고요. 비자발적인 전환도 있어요. 소비자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뭐예요? 폐업을 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를 중단했어요. 이전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 전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윤리적인 문제가 비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B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이제 회복의 효과와 문제점인데 이중일탈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는데 서둘러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중일탈 효과.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심리적 회복은 돈이 안 드는 거, 공감과 사과를 해주면 되고요. 물리적인 회복은 돈이 들죠. 그죠? 금전적인 손실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는 정의가 초창기에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예요. 뭐 다른 거 없고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회복해주면 재거래를 하거나 또는 충성 고객이 된다. 이런 용어예요.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다. 또는 서비스를 빼고 회복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복 패러독스의 영향 요인 중에 우리 개론에서 배웠던 공정성 이론 있죠. 공정성 이론에서 공정한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 분류 기준이 있었어요. 3가지.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결과는 분배라고 얘기하고요. 절차, 상호작용이 있었죠. 그죠? 결과 공정성은 우리가 실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죠? 결과로 보상을 받았는가, 교환은 해줬나, 반품은 받았는가, 해결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비스 제공, 금전적인 보상,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 가격 할인, 수리 및 교환의 형태 이런 것들로 가져오는 것 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죠. 보기. 절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회사의 정책, 규칙, 적시성 연결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뭐예요? 우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는 친절하다, 배려를 받았다, 공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개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기인 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차원이 있네요. 기인 이론도 생각나시나요? 안정성의 차원과 통제성과 책임성의 차원이 있다. 이 세 가지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회복 기대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이 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7가지 서비스 회복 방안이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업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회복이 있고요. 발생시키지 않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발생시키지 않는 거 조금 전에 사과나 공감해 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제품 수리, 교환, 환불 이런 것들. 그 다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설명,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 다음에 불만을 기업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러한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면 된다.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애프터 서비스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프터 세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전자제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후 서비스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의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기술적인 상담이나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기업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왜 해야 될까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전에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삼성 제품 왜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 그죠?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AS가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재거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거래나 재구입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기존 제품 품질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고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어떤 불만이 나왔어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불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해서 신제품 개발에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 고객들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익 창출에 드는 비용 및 시간적 노력 절감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애프터 서비스의 이점 또는 역할이 아닌 것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는 우리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는 당면적 품질 요소로 우리가 취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질 요소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모형은 카노라는 학자가 제시한 품질 모형이에요. 우리 4장에서 배울 건데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에서 처리 시간은 뭐예요? 빨리 수리를 해주면은 감동을 받죠. 그죠? 이 감동적인 요인은 어떤 요인이다? 매력적인 품질 요인이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애프터 서비스에서 처리 시간은 어떤 품질 요소인가가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죠? 매력적인 품질 요소 해서 2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에서 이제 품질 차원은 상호작용 품질, 결과 품질, 그 다음에 물리적 품질 3가지로 나누어져요. 3가지가 나누어진 것 보니까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상호작용 품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객과 서비스 직원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처리 시간은 어디에 해당돼요? 상호작용 품질이다. 태도와 행동에는 당연히 접수 직원이나 수리 직원의 친절도,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직원의 믿음, 말과 행동이 있겠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딱 나오겠네요. 결과 품질 딱 있는데, 결과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 기술인데, 문제가 해결된 정도겠죠. 그죠?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정도, 문제점 파악 정도, 수리 직원의 전문 기술 보유, 서비스 후 문제 해결 정도, 서비스 후 뭐예요? 제품의 신뢰도나 서비스 항목 외에 또 서비스를 해주는지, 다음 중 보기에 전문성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직원의 믿음, 말 어디에 해당돼요? 상호작용 품질이다. 태도와 행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접수 후 수리 시간은 결과 품질, 전문성 기술 아니죠, 그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리 시간에 해당된다. 요렇게 구분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근데 뭐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대신에 상호작용 품질의 태도와 행동, 시간, 처리 시간은 상호작용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결과 품질에는 뭐예요? 전문성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품질에는 뭐가 있어요? 정책이라든가 편의성이 있다. 시설 이용의 편의성, 접근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부 시설의 배치, 편의성, 센터 방문의 편리성, 뭐 이용 시간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정책은 유상이나 무상의 어떤 기준, 그죠? 비용, 수리 비용, 무상 서비스 보증 기간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편의성과 정책은 어디에 해당돼요? 물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 여기에서 총 몇 개가 있었나요? 전문성 기술, 태도와 행동, 정책, 편의성, 그리고 처리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영향도가 많은 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을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왔는데 수리만 빨리 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문성 기술 1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친절해야 되겠죠. 태도와 행동 2번, 정책이 3번, 편의성이 4번. 그 매력적인 품질인 처리 시간은 뭐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지만 감동은 줄 수 있다. 5번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순서대로 나열해라.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가 좀 내용이 많아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3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고생 많았습니다.